다음으로는 2021년도 상반기 운영과정 기준의 통합심사, 과정적정성 심사 기준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정적정성 심사의 기준은 크게 5가지입니다. 항목이 5가지고요. 먼저 훈련 내용과 그다음에 훈련 방법, 그다음에 훈련 교강사, 훈련 시설, 그리고 훈련 장비 이렇게 5가지에 대해서 내용의 적정성과 그다음에 우수성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심사 대상은 이제 사전에 기본 요건 심사와 그다음에 신청 제한 분야에서 통과된 적합된 훈련 과정에 대해서 과정 적정성 심사를 진행하게 되고요. 훈련 심사 단계로서는 훈련 과정 적합성 심사에서 총 3단계 중에서 총 이제 두 번째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심사 기준은 이 5가지 항목별 기준에 따라서 미흡 항목이 1가지 이상일 경우에 이제 최종 부적합이 되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지금 5가지 항목 말씀드렸는데 지금 훈련 시설하고 장비, 그다음에 훈련 내용 중에서 이제 교재 항목이 있습니다. 이 교재 항목은 조건부 심사 항목이기 때문에 최종 미흡 항목은 되지 않고 만약에 미흡할 경우에는 저희가 미흡한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된다라고 조건부 사유를 작성해서 최종 조건부 적합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직종별 세부사항에 대해서 좀 안내된 게 있는데 요번에 저희가 설명회 자료집 2권에 직종별로 유의사항이라든지 편성 가이드, 그다음에 부적합 사례, 주요한 부적합 사례에 대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요거 꼭 한 번씩 읽어보시고 심사 신청하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설명회 자료집에 안내된 내용들은 기존에 승인된 이력하고 관계없이 21년도 상반기 운영과정 기준에서 부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꼭 확인하시고 심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5가지 항목 중에서 내용 편성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이 내용에서는 훈련 과정명하고 그다음에 훈련 목표, 훈련 대상 수준 등이 서로 부합하게 편성됐는지를 심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여기 예시가 아주 잘 나왔네요. 현장 밀착형 실무자 양성 과정을 훈련 목표로 했습니다. 근데 훈련 내용 편성된 거를 보면은 훈련 내용이 아주 초급자 수준의 기초 내용으로만 편성이 된 거예요. 이럴 때는 훈련 과정명은 실무자 양성 과정인데 편성된 훈련 내용은 기초 내용으로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훈련 대상자 수준도 굉장히 입직자 수준이나 혹은 초급 훈련생들을 대상으로 편성이 되어 있을 땐 훈련 과정명하고 서로 부합되지 않는 내용을 편성한 거니까 부적합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단에 그림 보시면은 훈련 목표는 현장 실무 양성 인지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편성된 내용은 굉장히 초급자 대상의 기초훈련으로 편성이 된 거죠. 이런 케이스는 부적합될 확률이 높으니까 가급적 내용 작성하실 때 꼭 참고하셔가지고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예시는 오른쪽에 보이는 바와 같이 훈련 과정명과 목표에는 이론과 실기를 모두 대비한다라고 작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 실기 내용은 누락하고 이론 내용만 편성했을 때는 훈련 목표하고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편성됐기 때문에 부적합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격증 취득 과정 중에서 어떤 기능사 자격이 있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이론과 그다음에 이제 필기겠죠. 필기 내용과 실기 내용 2가지를 다 합격해야지만 이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는데 훈련 목표에도 이 2가지를 다 배운다라고 작성해 놓으셨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편성된 내용은 이론만 있는 거죠. 이제 훈련기관 분들께서 편성을 하실 때 다 작성하신 내용은 승인되게 되면은 다 훈련생도 그대로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생 입장에서 내용을 한번 생각하시고 훈련 과정을 편성하실 때 반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국기직종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릴 건데요. 이제 국기직종이라는 게 저희가 NCS 직종 말고 국기직종이 별도로 있어요. 국기직종이 총 122개 직종에 대해서 별도로 인력 양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장관 명의로 직종을 지정하게 됩니다. 이 지정된 직종에 대해서는 별도로 인력 양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우대에서 훈련이 진행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직종별로 굉장히 내용이 많다 보니까 그 내용을 좀 정리해서 NCS 훈련 기준을 참고해서 편성할 수 있게끔
저희가 국기직종 편성 가이드라는 걸 좀 안내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보시면 가급적 이 직종에서 훈련생이 꼭 배워야 되는 능력 단위에 대해서는 권장사항으로 안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선택사항으로 안내된 능력 단위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건데, 그거는 이제 참고사항으로 훈련기관에서 좀 자율적으로, 추가적으로 혹은 더 선택적으로 편성하실 수 있게끔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기직종 훈련 과정을 편성하실 때는 해당 국기직종과 연계된 편성 가이드를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직종별로 인력 양성을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직종 외에 불필요한 내용을 편성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부적합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 꼭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조경 직종을 좀 예로 들면, 조경 직종이 아마 시공 인력과 그다음에 관리 인력을 융합해서 좀 양성하는 훈련으로 정의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좀 그렇게 조경 직종과 관련 없는, 예를 들어서 뭐 굴착기라든지 혹은 뭐 지게차라든지 이런 관련성이 좀 떨어지는 내용을 너무 많이 편성하게 되면은 부적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국기 직종은 꼭 모든 NCS를 다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국기 직종에서 정의한 그 직종의 내용대로 훈련생을 훈련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예시가 잘 나왔어요. 여기 보면은 5개 광고 디자인이라는 직종 정의에 따라서 훈련 목표를 설정을 했는데, 실제 편성된 내용은 기초적인 편집 디자인에 대한 훈련 내용만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국기 직종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편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적합됩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주 자세하게 정리를 해서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집체훈련심사센터 자료실에 게시를 했습니다. 21년도 상반기 운영과정 기준으로 잘 정리를 해서 게시를 했으니까요. 꼭 신청하고자 하는 국기 직종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훈련 목표를 고려한 시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결국에 시간이라는 거는 너무 과다하거나 혹은 너무 과소할 때 저희가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격증 대비 훈련 과정의 기준 훈련 시간이라는 게 있는데, 저희가 기준 훈련 시간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기준 훈련 시간이라는 거는 오른쪽에 잠깐 보시면 NCS 세 분류가 있고요. NCS 세 분류 직종이 있고, 그다음에 국기 직종이 있고, 그다음에 자격증별로 기준 훈련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기준 훈련 시간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기준 훈련 시간이에요. NCS 세 분류 직종에 대한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훈련 시간 이내로 편성을 하라고 하시게끔 안내를 드린 거고, 국기 직종의 경우에는 국기 직종별로 그 해당 정해진 시간 내에서 편성하시게끔 안내를 드린 거고, 자격증 같은 경우에도 뭐 특정, 예를 들어서 제과제빵 기능사라는 자격증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자격증 내에서 가급적 편성을 하시게끔 안내한 기준 훈련 시간이 있습니다. 목적은 너무 과다하게 편성됐을 때 부적합이 될 수 있으니까 저희가 기준 훈련 시간을 정해서 안내를 하고 있는 게 주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시도 보시면은 A라는 자격증을 대비해서 기준 훈련 시간을 최대 100시간으로 안내를 했는데, 이제 실제 편성한 거는 200시간으로 신청한 거죠. 거의 기재 훈련 시간 대비해서 한 2배 정도 신청을 하는 거네요. 이랬을 때는 너무 과다하게 편성을 했기 때문에 부적합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훈련 대상자가 정말 특수하게 정해지지 않는 한 사실 이 정도로 과다하게 편성됐을 때는 부적합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이제 편성을 하시고자 할 때는 훈련 대상자라든지 훈련 수준 이런 거를 좀 종합적으로 고려하셔가지고 편성하셔야 되고, 너무 과소하게 편성을 하거나 너무 과도하게 편성할 때는 부적합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총 훈련 시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각각의 교과목별로도 적용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개의 교과목이 있다라고 했을 때 특정 한 개의 교과목이 1시간 혹은 2시간 이렇게 편성을 했을 때 훈련생이 이것만 가지고 훈련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부적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혹은 특정 교과목이 예를 들어서 NCS 능력 단위를 기준으로 했을 때 100시간이라고 정해져 있었는데 요거를 능력 단위에서 200시간까지 편성을 했다. 이런 게 굉장히 많다라고 하면은 이제 너무 과도하게 편성된 걸로 보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가급적 이렇게 과도하게는 편성을 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설명해드려야지 요번에 크게 1권, 2권, 3권으로 분권해서 안내를 드릴 건데, 그 중에서 직종별로 나와 있는 내용은
2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권에 직종별로 유의사항이라든지 부적합 사례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편성하실 때 좀 참고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사항인데요. 이제 직업기초 능력이라 그래서 훈련생이 이제 수업 훈련을 하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 배우는 교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훈련을 편성하실 때 전체 훈련 시간에서 10%를 초과해서 편성이 가능합니다. 이제 훈련기관 분들께서 오해를 많이 하셔가지고 10% 이내로 꼭 편성해야 된다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10%를 초과해서 편성은 가능하지만 이것도 너무 많이 편성하시게 되면 부적합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전체 훈련 시간이 1000시간인데 뭐 NCS 직업기초 능력만 200시간을 한다라고 한다면 요거는 사실 훈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가장 기초적인 소양교과만 너무 많이 수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가급적 피해 주시고 전체 훈련 시간에 10%는 초과해서 편성은 가능하지만 이제 NCS로 인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게 NCS를 60% 이상 편성하는 경우에는 최대 10%까지 NCS 적용 시간으로 인정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훈련 시간이 100시간이에요. 전체 훈련 시간이 100시간일 때 이제 훈련 과정에 신청할 때 전산에서 저희가 NCS를 편성하는 최소 요건이 40%에서 40% 이상입니다. 40% 이상. 40% 이상에서 60% 미만짜리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60% 이상짜리 선택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60% 이상짜리를 선택할 때 이제 최대 10%까지 NCS 적용 시간이 인정된다라고 내용이 나온 거예요. 밑에 예시를 보면 좀 이해하기가 쉬우실 건데 전체 훈련 시간이 100시간일 때 전공국가는 50%만 그러니까 50시간만 편성해도 소양국가가 10시간이 들어가 있다면 이거는 NCS가 60% 이상 편성된 걸로 저희가 인정을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뒤에 HRDnet 신청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안내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총훈련 시간에서 전체 훈련 시간에서 만약에 10%를 초과해서 편성했을 때는 NCS 적용 시간에서 제외되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문의하시는 게 NCS를 많이 편성하면은 뭐 훈련 과정에서 더 장점이 있는가, 이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많이 문의하시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이제 훈련 과정 편성하실 때 국기는 60% 이상, 그다음에 국기를 제외한 나머지 계좌제 훈련이나 사업주 위탁 훈련에는 이제 40% 이상 편성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또 이제 40시간 미만의 단기 재직자 훈련인가 아니면 법정 직무 훈련인가에 따라서 또 다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재량교과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재량교과는 뭐 이런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입학식, 뭐 수료식, 혹은 뭐 기타 좀 재량적으로 훈련 과정별로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교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총 훈련 시간에서 최대 10%까지만 편성 가능합니다. 요거는 10%를 초과할 수가 없어요. 10%까지 편성 가능하지만 최대 요것도 정해져 있는 시간이 있는데 최대 20시간 범위 내에서 10%까지만 편성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훈련 내용 중에서 교과목에 필요한 훈련 교재, 즉 훈련 교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훈련 교재는 교과목을 훈련할 때 이제 적정한 훈련 교재가 선정됐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밑에 예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대부분의 훈련을 실기훈련 시간을 편성했음에도 이에 대한 실기교재를 누락해서 과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부적합될 확률이 높겠죠. 예를 들어서 전체 훈련 시간이 총 100시간 중에서 뭐 한 80시간 이상 혹은 70시간 이상을 실기훈련으로만 한다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훈련생한테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교재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부적합될 확률이 높겠죠. 근데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교재는 미흡사항이 있어도 부적합되는 게 아니라 조건부가 됩니다. 조건부가 돼서 이 항목에 대해서는 이런 교재가 필요하니까 추가로 수정 보완하세요 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오른쪽 보시면 결국에 교과목을 가르치기에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판단해야 되는 거는 이제 교재 목차, 그다음에 교재 표지 등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교재 목차를 좀 상세하게 기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교재 분량도 하나의 중요한 판단 근거일 수가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총 1000시간에 국기직종 훈련을 한다라고 했을 때
특정 교과목이 100시간이라고 한다면 이 100시간짜리 수업을 하기 위해서 제시된 교재가 예를 들어서 뭐 5페이지짜리예요. 이런 분량이 너무 적겠죠. 이 100시간을 수업하는데 뭐 5페이지짜리 훈련 교재를 제시한다면 사실 이거는 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진짜 이 5페이지로 이 100시간 분량의 교과목 수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이제 조건부 판단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셔가지고 훈련 시간까지 고려해서 그 시간에 부합하는 분량의 교재를 꼭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증빙도 추가적으로 잘 제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법 개정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출제 기준 같은 경우가 이게 매년 바뀌거나 혹은 주기적으로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자격증 과정을 많이 운영하시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좀 많이 확인하셔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출판사에 요청해서 개정된 목차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개정된 목차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통합심사 신청하는 기간에. 그럴 때는 교재별로 비고란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비고란에 뭐 개정된 목차가 반영된 그 내용이라도 꼭 입력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저희가 요거까지 확인을 해가지고 그 적정성 여부를 판단을 하겠습니다. 혹은 이제 요 두 개가 좀 다 불가능하다. 아니면은 어차피 출판사에서 책이 안 나오니까 그냥 우리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교재를 만들어 갖고 수업을 하겠다 하시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자체 교재 등록하실 때 이제 훈련 목차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그에 따른 분량도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훈련 교재에 대한 표지에 대한 증빙도 꼭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훈련 교재에 대한 설명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신청하실 때 뭐 좀 참고적으로 보셔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그에 대한 첫 번째로 먼저 법정직무 훈련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법정직무 훈련이라는 건 법령에서 근거한 훈련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건설 쪽에 굉장히 법정직무 훈련이 많죠. 그다음에 뭐 산업안전 쪽에도 굉장히 훈련이 많고요. 이제 이게 법령을 근거로 해서 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훈련 과정 신청하실 때 꼭 법령 근거 제시가 필요합니다. HRD 내 심사평가 시스템으로 신청을 하실 때 훈련과정 신청서라는 게 있어요. 기본 정보 말고 훈련과정 신청서라는 게 있는데 그 훈련과정 신청서에서 꼭 법정직무 훈련 해당 여부에 예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거 간혹 가다가 훈련기관 분들께서 이거 예 체크 안 하고 그냥 아니요 체크해갖고 신청하시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요거는 잘못 선택한 거기 때문에 나중에 훈련과정 운영하실 때 좀 불이익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법정직무 훈련인지 사전에 확인하시고 전산에서 신청하실 때 예 꼭 선택하신 다음에 관련 법령 근거도 꼭 작성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현장 실습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현장 실습이라는 건 이제 훈련 기관에서 하는 실습 훈련 말고 외부로 나가서 하는 훈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왜 하냐면 현장 실습을 왜 나가서 하시냐면 이제 기관분들께서 산업의 현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한다라든지 혹은 훈련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구비할 수 없는 장비, 뭐 예를 들어서 뭐 비행기 정비하는데 비행기를 갖다 놓을 수 없잖아요. 그럴 이제 고가의 훈련 장비에 필요할 때 외부로 나가서 수업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필요성이 있을 때만 외부로 나가서 하는 훈련을 인정하게 되고요. 이에 대한 유의사항은 저희가 설명해 드린 1권에 있습니다. 1권에 현장 실습 신청 가이드가 있으니까 이게 아마 훈련 시설 부분에 있을 거예요. 훈련 시설에 대한 안내 내용이 현장 실습 신청 가이드 있으니까 거기에 현장 실습 인정 필수 요건, 그다음에 시설이나 장비를 등록할 때의 유의사항, 그다음에 이제 심사 신청할 때 전산 입력 방법 요거 3가지 꼭 확인하시고 등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훈련 과정 편성하실 때는 이제 크게 신청 대상자가 2가지가 있잖아요. 실업자 훈련이 있고 재직자 훈련이 있는데 실업자 훈련은 NCS 능력 단위로만 편성하게끔 되어 있고요. 재직자 훈련은 NCS 능력 단위로 편성하셔도 되고 NCS 능력 단위로 요소로만 편성하셔도 되고 수행 준거를 활용해서 편성하셔도 됩니다. 다만 NCS 능력 단위랑 능력 단위 요소는 같이 편성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 단위로만 할 때는 능력 단위로만 수업을 하시고 능력 단위 요소로만 수업할 때는 능력 단위 요소로만 편성해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능력 단위 요소나 수행 준거로 편성을 하는 거는 이제 재직자 대상 훈련일 때는 이제 아무래도 근로자다 보니까 훈련을 할 기회가 조금 시간적으로 여유가 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능력 단위보다 더 작은 요소인
능력 단위 요소 혹은 그거보다 더 작은 하나의 준거인 수행 정보를 활용해서 훈련 과정을 편성할 수 있게끔 좀 더 유연화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참고하셔가지고 뭐 꼭 재직자 훈련 무리하게 능력 단위만 가지고 편성 안 하셔도 되니까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훈련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훈련 방법은 이제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교수 학습 방법, 두 번째는 평가 방법이에요. 먼저 교수 학습 방법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 기준은 훈련 목표와 훈련 내용에 적정한 교수 학습 방법인지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 교수 학습 방법은 아마 교과별로 각각 선택하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교과를 강의할 때 이제 적정한 교수 학습 방법을 선택하셔야겠죠. 밑에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빵 자격증에 대한 실기 취득 관련 교과목을 강의법으로만 훈련하겠다라고 신청했을 때 실제 훈련생은 어떤 걸 진행할까요? 이제 반죽하기, 그다음에 발효하기 이런 것들을 실습해보는 내용이 있겠죠. 제빵 자격증이니까. 그런데 요거에 대한 이제 교수학습 방법, 즉 훈련 교사님께서 훈련생한테 이런 것들을 수업할 때 강의법이라고만 신청을 했으니까 이 강의법에 대한 정의는 저희가 훈련 강사가 이론에 대한 내용 설명을 하고 이론, 그다음에 시연하는 것까지만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훈련생이 실습하는 거에 대한 내용은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요거 설명해줘야지 보시면은 이 훈련 방법 좀 뒤로 넘겨보시면 참고 자료로 이 정의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확인하셔가지고 신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 강의법은 이론이랑 강사님께서 하는 시연까지만의 내용이 있다 보니까 사실 훈련생이 직접 실습하는 거에 대해서 가르치는지 안 가르치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적합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꼭 실습 내용이 있는 거는 훈련생 실습이라고 반드시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훈련생 실습. 이 내용은 설명에 자료집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통 많이 훈련기관에서 하실 때 강의법 플러스 훈련생 실습 이렇게 많이 하세요. 이렇게 할 때는 이제 혼합형을 선택한 다음에 그 세부 내용에 강의법 플러스 훈련생 실습 이렇게 작성을 하시게 됩니다. 모든 교과를 다 이렇게 하시라는 건 아니고 하나의 예시로서 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음으로는 평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평가 방법에 대한 예시로 부적합 예시입니다. 정보통신 쪽에 대한 예시인데 예를 들어서 데이터베이스 구현과 SQL을 활용하는 거에 대한 예시인데 요거에 대한 이제 내용은 훈련생이 이 실습 능력을 꼭 확인해야 됩니다. 이 SQL 이거 언어 활용할 때 요거를 직접 활용할 수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직접 평가를 해야 되죠. 그런데 제시된 평가 방법은 서술형 시험만 있습니다. 서술형 시험이 뭐 요거 선택한다고 해서 무조건 부적합되는 게 아니라 실습 능력을 반드시 활용해야 됨에도 서술형 시험으로만 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결국에 실습 능력을 평가하기에 부족해서 부적합된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서술형 시험도 하고 뭐 여기에 적정한 훈련생을 평가하기에 적정한 어떤 그 내용들에 대해서 추가로 또 평가를 하겠다라고 제시하시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추가로 심사를 하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참고 자료에 각각의 평가 방법별로도 내용 정의가 다 돼 있으니까 그 부분 확인하셔가지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밑에 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요번에 조금 추가돼서 안내를 드리고자 하는 건데요. 쌍방향 훈련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줌과 같은 그런 플랫폼을 활용해서 쌍방향 훈련을 하게 되는데 요게 이제 저희가 20년도 하반기 운영과정 통합심사에서 쌍방향 훈련을 교사학습 방법에 신청할 수 있게끔 안내를 드린 사항이 있어요. 이제 비대면 훈련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근데 요번에 스마트 혼합 훈련이 별도로 있다 보니까 요 쌍방향 훈련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스마트 혼합 훈련을 신청할 때 별도로 하시면 되고요. 통합심사 과정, 그러니까 스마트 혼합 훈련이 아닌 통합심사 과정에서는 쌍방향 훈련을 선택하실 수도 없고요. 만약에 기타나 혼합형을 해서 그 옆에 상세 내용 작성하는 게 있는데 상세 내용에 만약에 쌍방향 훈련을 기술했을 때는
부적합됩니다. 이제 집체 훈련 과정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부적합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신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쌍방 훈련 신청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으로는 훈련 강사에 대한 내용 설명을 좀 드릴게요. 훈련 교강사님들에 대해서는 이 교과목별로 강사님이 강의하시고자 하는 강사님이 배정되게 되는데, 이 강사님의 역량이 적정한지, 즉 교과목을 수업하시기에 충분한 학위나 전공 혹은 경력이나 자격 사항들을 갖추고 계시는지 이제 심사를 하는 겁니다. 예시를 설명드릴게요. 이제 미용 기능장 자격증을 취득을 목표로 하는 훈련 과정인데, 이제 미용 기능장 선생님이, 훈련 교강사님이 미용 기능장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고 이에 대한 증빙할 수 있는 현장 경력도 충분하지 않아요. 이랬을 때는 이제 훈련을 하기에 저희가 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는 거죠. 특히 자격증 취득 과정일 때 여기에 나와 있는 예시처럼 미용 기능장 자격증을 이제 취득을 하는 목표 하는 훈련인데, 이 훈련 교사님께서 미용 기능장이 없어요. 요랬을 때는 사실 이제 미용 기능장이 없으신 훈련 교강사님께서 미용 기능장을 취득하는 그 자격증 훈련 과정을 훈련생한테 수업한다라고 했을 때는 부적정하다고 판단이 될 수 있겠죠. 이런 거는 다른 자격증에도 거의 좀 유사하게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학위라든지 전공 역량이라든지 혹은 현장 경력이라도 굉장히 좀 충분하게 제시가 되든지 이런 사항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요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판단하는 그 기준에서 훈련 교강사님으로 활동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27조 여기서 제시하는 내용 중 한 가지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훈련 교강사 학력사항, 그다음에 전공사항, 그다음에 강의 및 현장 경력, 보유하고 계신 자격증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제 강사님 같은 경우에도, 훈련 교강사님 같은 경우에도 직종별로 굉장히 다양하시잖아요. 그래서 직종별로 기준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이 교과목별로도 제시된 기준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설명의 자료집 2권에 직종별에 대한 내용은 설명의 자료집 2권에 있습니다. 물론 1권에도 내용은 있지만 이 직종별 안내 자료는 설명의 자료집 2권에 있으니까 2권에 대한 내용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훈련 시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훈련 시설은 이제 훈련 대상자, 그다음에 정원수, 훈련 방법 등을 고려했을 때 훈련생 정원수에 부합하는 이제 면접 기준 충족 여부, 그다음에 그 내용들을 훈련하는데 적정한 시설인지 요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훈련 면적에 대한 예시네요. A라는 능력 단위를 활용했을 때 강의실이 45제곱미터 이상, B라는 능력 단위를 활용했을 때 실습실이 면적이 45제곱미터 이상이라고 NCS 훈련 기준이 제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나온 것처럼, 이 그림 나온 것처럼 강의실 A 능력 단위에 대한 기준 45제곱미터를 등록하셨고, B 능력 단위에 대한 실습실 기준 80제곱미터 등록하셨으면 다 면적 기준에 충족하죠. 그래서 강의실과 실습실을 각각 모두 구비 필요하셔야 되고, 요거에 대해서도 다 각각 시설 면적도 충족하셔야 됩니다. 오른쪽 보실게요. NCS 훈련 기준에 제시된 시설을 등록하셔야 되고요. 그 NCS 훈련 기준에 보면은 각각의 직종별로 능력 단위별로 어떤 시설이 필요한지 다 나와 있어요. 훈련 가능 시설에 예를 들어서 강의실이 필요하면은 강의실, 실습실이 필요하면은 실습실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다 나와 있으니까 편성하고자 하는 능력 단위에 대한 그 시설 어떤 게 필요한지 확인하시고, 그거에 대한 면적 기준은 그 각각의 직종별로, 세 분류 직종별로 개요 부분에 다 나와 있어요. 개요 부분에 20명 정원에 45제곱미터인지 20명 정원에 80제곱미터인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NCS 훈련 기준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설 용도가 다를 경우에는 모두 구비해야 된다고 안내가 되어 있는데, 시설 용도라는 거는 결국에 이게 강의 목적인지 아니면 컴퓨터실에서 실습 목적인지 아니면은 건축 시공에서 타일 시공을 목적으로 하는 실습실인지 그런 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설 면적도 다 정원 대비해서 충족한 면적 이상 다 구비하셔야 됩니다. 증빙하실 때는 훈련 시설의 상태나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내부 사진을 꼭 등록하셔야 돼요. 이제 훈련기관에서 신청하실 때 너무 바쁘시니까 혹은 깜빡해서
외부 전경 사진만 등록을 한다라든지 혹은 뭐 지금 공사하고 있는 도면만 제출하실 때는 저희가 이게 아까 말씀드렸죠. 훈련을 하는데 적정한 시설인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이 도면만 가지고는 이게 훈련을 할 때 적정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상태나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내부 사진 꼭 등록하셔야 됩니다. 뭐 한 장 아니라 여러 개 사진 찍으셔가지고 RG 파일로 묶어서 등록하실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게 미흡할 경우에는 조건부 판정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건부 판정돼서 어떤 게 미흡하다라고 사유가 나가게 되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설 등록에 대한 유의사항은 1권 참고하시면 되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권에는 직종별로 특이한 사항이 다 나와 있으니까 시설 등록하실 때도 각각의 직종별로 나와 있는 사항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훈련 장비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게요. 훈련 장비는 훈련 목표, 훈련 내용에서 이제 제시하고 있는 필요로 하는 그런 장비들이 적정하게 구비되었는지를 심사하게 됩니다. 이에 더해서 이제 정원수, 훈련생 정원수 다 설정하게 되어 있죠. 정원수에 부합하는 이제 충족하는 장비 수량, 저희가 수량도 확인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밑에 예시를 좀 볼게요. NCS 훈련 기준에서 반죽기라는 게 있어요. 반죽기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다 능력 단위별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능력 단위별로 제시되어 있는 장비 중에서 반죽기가 3인당 한 대가 있어야 된다고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훈련생 정원이 12명인 과정에서는 반죽기가 몇 개가 있어야 될까요? 3인당 한 대니까 4개가 있어야겠네요. 근데 하나, 둘, 셋. 그림이 나온 예시처럼 3개만 돼 있다. 그러면은 미구비 시 부적합, 미흡하니까 이제 장비는 조건부 사항이라고 말씀드렸죠. 조건부가 되겠죠. 조건부가 왜냐면 반죽기가 한 대가 더 필요합니다. 더 필요해요. 필요하기 때문에 조건부가 되겠죠. 오른쪽 보시면 NCS 기반 훈련 기준에서 제시한 장비를 등록하고 정원 대비 필요한 수량을 꼭 충족하게 구비하셔야 됩니다. 참고사항으로 훈련 장비명 작성하실 때 굉장히 장비가 많다 보니까 이제 기관에서 뭐 관리하는 장비명으로 작성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뭐 그렇게 작성하시는 거는 작성하실 수 있지만 일단은 장비 명칭은 NCS 기반 훈련 기준에서 제시한 그 명칭대로 좀 작성을 해주시고 뭐 추가적으로 작성하실 거면 괄호하고 그 안에 좀 내용 추가적으로 작성하실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장비명은 NCS 기반 훈련 기준에서 제시한 대로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